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근데 그 전에 TV 방송 진행 맡으셨다면서요. 아, 예. 진짜 축하드립니다.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진짜로. 신현주님 사인 좀 나중에 하나 받으시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제가 네. 여기서 제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는 네. 그런 사명을 안고 있다. 그분들의 스피커가 되어드린다. 이런 네. 차원이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TV라는 걸 안 보고 산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방송은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한국 검사들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기에 관해서 예스맨 이론이라는 경제학 이론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관련 뉴스부터 보죠. 검사 동일체 원칙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공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검사들 전출식이 열렸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저항도 있기 마련이다. 네.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검사들의 사명이다. 네. 라는 말을 하면서 어느 위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며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다른 말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네. 검사 동일체란 검찰 조직이 한 몸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 검찰 조직의 독특한 문화죠. 그러니까 전체 조직이 한 몸과 같기 때문에 몸이라는 게 그렇죠.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온 몸은 뇌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검찰 조직이 이런 것과 비슷해서 상명하복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관이 뇌고 그래서 상관이 까라면 그 수족들은 손발 움직이듯이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조직이라는 뜻이죠. 네. 이런 문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웃긴 건 이런 문화가 한때 법으로 명문화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예. 과거 검찰청법 7조 1항을 보면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가로 열고 상명하복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검사가 만약에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범법자가 되는 황당한 나라였던 겁니다.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법조항이기 때문에 이 법이 2003년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찰청법 제7조 1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라는 약한 말로 바뀌고요. 네. 바로 뒤에 7조 2항을 신설합니다. 내용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상명하복이 필요 없어진 거죠, 법적으로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당연한 일이 2003년에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검찰 조직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군대처럼 운영이 되었던 거죠. 네. 아무튼 이 원칙이 2003년 폐기가 되는데 검사들은 아직도 이게 자기들의 진실한 가치라고 믿는 것 같아요. 심지어 조직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이 2020년 1월 그러니까 폐기가 된 지 17년 8년이 지난 이 시기에 공식석상에서 이 단어를 다시 공식적으로 꺼냈으니까요. 저는 사실 제가 속한 조직에 검사 동일체 원칙 비슷한 게 있으면 창피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그 쌍팔년대 군대 문화를 아직도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고 있는 거죠. 네. 참 한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대놓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3일에 열렸던 정부 과천청사에서의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추미애 장관이 검사 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네.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다. 신임 검사들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2003년에 폐기된 원칙, 게다가 창의성의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군사문화의 잔재를 검사의 수장에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한심하다는 거죠. 이 발언은 사실 너무 당연한 발언입니다. 네.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가 한번 정착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별 뉴스가 없으면 하루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면 왜 안 되는지를 입증한 경제학 이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케니스 프렌더게스트 교수의 예스맨 시어리 혹은 예스맨 이론이라는 겁니다. 2003년 발표됐던 예스맨에 관한 이론, Theory of Yesman이라는 논문에 이 이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경제학에는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각자가 알고 있는 그 정보의 양이나 질이 매우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이러다 보니 선택에 왜곡이 생깁니다. 네. 아는 사람은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요. 선택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식한 말로 정보불균형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 정보불균형 상태가 사람들의 선택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경제학은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아둔한 선택의 원인이 이 정보불균형으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해요. 예.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느냐? 당연히 법도 많이 알고 내 편에서 정말로 잘 싸워줄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유능한 변호사에게는 제가 일정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요것 때문에 변호사의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고객 편에서 잘 싸워주는 유능한 변호사에게는 수요가 몰려서 수임료가 올라가는 거고요. 무능하고 고객에게 충실하지 않은 변호사에게는 수요가 없으므로 수임료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주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의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고객인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한테 경제 전문가 한 명을 고용하라고 하면 제가 뭐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전문가가 나를 위해서 일해줄지, 어느 전문가가 경제학을 좀 아는 사람인지 정도는 식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은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유능하고 누가 충실한 변호사인지 식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이 있으실 겁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상품을 고를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고릅니다. 네. 화장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가 싸고 뭐가 품질이 좋은지 잘 알죠.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컴퓨터 하나를 사도 제일 싸고 제일 좋은 거 골라냅니다. 하지만 저처럼 화장품이나 컴퓨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매일 바가지나 쓰고 다니는 거죠. 반면에 저한테 고용이 되는 변호사들은 법을 너무 잘 알아요. 저한테 화장품을 파는 사람들은 화장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저한테 컴퓨터를 파는 분들도 컴퓨터 전문가들이죠. 네. 이게 바로 정보불균형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불균형 때문에 바가지라는 걸 쓰게 됩니다. 예. 제가 변호사를 한 명 고용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 이번 재판은 최대한 짧게 조용히 처리를 좀 해줘야 돼. 이런 걸 요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변호사가 당연히 제 앞에서는 고객님 당연히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짧고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될수록 변호사가 자꾸 고객님 재판을 해보니까 건드릴 게 많네요. 짧게는 좀 어렵겠고요. 좀 길게 가야 되고요. 요거는 재판 전략상 조용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끄럽게 떠드는 게 재판에 유리하고요. 이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제가 일이 많아져서 고객님께서 저한테 돈을 좀 더 내셔야 돼요. 이런 요구를 변호사가 하기 시작합니다. 네.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중 간단하게 처리하면 안 돼요? 라고 반발하고 싶은데 예.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정보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객과 변호사 같은 대리인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인 저는 재판을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끝내고 싶지만 전문가들인 변호사들은 재판이 최대한 길고
복잡하게 진행될수록 돈을 더 벌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법을 모르고 변호사는 법을 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내가 고용한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재판이 늘어지고 제가 바가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을 조직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조직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거대 조직의 수장이고 내 아래 많은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대 조직의 수장이 부하 모두의 실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법률, 회계 이런 부분들은 사장들도 잘 몰라요. 이때 조직 수장은 부하들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충실히 일을 해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부하들은 조직 발전에 관심이 없어요. 네. 자기가 잘 되는데 관심이 있죠. 게다가 수장이 전문가들의 일을 잘 모르기까지 합니다. 이러면 수장의 등쳐먹기 딱 좋은 정보 불균형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스맨들이 등장을 합니다.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들이 보기에 언제 가장 자기의 이익이 커지느냐, 수장이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수장이 자기를 예뻐해야 출세가 빠르죠. 그래서 수장이 엿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 이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이 완전히 헛소리예요. 헛소리인데 부하들 중에 전문가들은 그걸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아, 회장님 말씀이 정말로 옳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판단대로 밀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랑방귀를 끼는 겁니다. 예. 사실 전문가들은 알아요. 회장님 이야기가 얼마나 멍멍이 소리라는 걸요. 하지만 회장님 지금 개소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절대 충원하지 않습니다. 충원해봐야 욕만 먹는데 왜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이 인용됐을 때 박근혜는 절대 인용이 안 될 거라고 굳게 믿어서 뭐 5단 케이크인가를 준비했다고 김 PD님께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축하하려고요.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쇼크를 받은 박근혜가 탄핵 즉시 방을 빼야 되는데 못 빼고 며칠 주저앉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당시 상황을 보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탄핵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온 국민들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박근혜만 몰랐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옆에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있었을 텐데 걔들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몰랐겠냐고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걔들은 박근혜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하, 기각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던 거죠. 왜냐? 진실을 이야기해봐야 욕만 먹으니까요. 그리고 박근혜는 어차피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정보 능력이 없어요. 예. 이때는 박근혜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제일 유리한 겁니다. 탄핵되면 어차피 박근혜한테 아무 권한이 없는 거고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기라도 하면 박근혜가 자기를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이, 전문가들이 진실이 아니라 알랑방귀를 끼는 길을 선택합니다. 네. 이게 바로 프렌더게스트 교수의 예스맨 이론인 겁니다. 네.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예스맨들, 아부꾼들이 득실되는 이유가 이거죠. 여기에 대한 프렌더게스트 교수의 주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보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보스가 평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간파한 전문가들은 주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즉 보스가 주관적 평가 지표에 의해 전문가들을 평가할수록 전문가들은 주인에게 아부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스맨들이 창궐하느냐?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특히 보스가 알랑방귀 끼는 사람을 좋아할 때, 자기 명령 잘 따르는 사람들만 옆에 두고 싶어 할 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일 때, 부하들, 실무자들, 전문가들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스맨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검사동일체 원칙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 검찰 조직의 수장이라 하더라도요. 일선 검사들이 벌이는 수사의 세세한 비밀을 잘 몰라요. 예. 수사 정보는 사실상 일선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때 조직의 수장이, 검찰총장이 내가 명령하면 들어야지. 검사 동일체 몰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네. 부하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보고하고 검찰총장이 관심 있는 사건만 파헤쳐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검찰총장의 눈에 드니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엄청 무리한 수사인데 총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좋은 조직이라면 일선 검사들이 총장님 그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해봐야 무리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조직이에요. 근데 총장이 상명하복이지 우리는 검사는 동일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이면 네. 일선 검사들은 진실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심기부터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리한 수사라도 이게 총장 입맛에 맞을 것 같으면 그거부터 파헤치고 총장 입맛에 맞는 수사 내용만 올리게 되죠. 그러다가 재판에서 지면 이제 재판부 탓, 언론 탓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프렌더게스트 교수의 예스맨 이론에 따르면 언제 조직이 개판되느냐? 보스가 평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만 좋아할 때 정보 불균형의 비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네. 근데 이 진짜 안타까운 게 검찰의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폐기된 검사 동일체 원칙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내가 까라는 대로 까는 조직이다 이러고 있으면 네. 그 조직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법 질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냐고요. 어떤 조직이건 수장이 예스맨을 좋아하면 실무를 빠삭하게 아는 실무자들은 절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창의성의 시대에 검찰총장이 아직도 검사 동일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진짜 절망스럽더라고요. 네. 검찰 조직이 바닥부터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확신도 다시 가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내일 별다른 뉴스가 없으면 상명하복 문화가 한번 정착되면 고치기가 엄청 어려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내일 이어서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